오늘 준비한 사건은 일본 가와사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019년 5월 28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고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죠. 51세의 남성 이와사키 류이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전 7시에 집을 나섰고요. 이웃과 인사를 나눈 뒤에 지하철로 향해요. 그리고 이와사키 류이치가 지하철로 향하고 40여 분이 지났을 때 경찰에 신고 전화가 끝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죠. 신고 내용도 충격적이었어요.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위치는 가와사키 노보리토역 인근이었습니다. 이 신고자는 가해자가 검은 티셔츠에 검은색 청바지 복장을 하고 있었고 스킨헤드에 단단한 체형이었다고 말해요. 경찰은 당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장소가 대규모 주택단지가 위치한 곳이었고 시간이 또 사람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이미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실시간으로 이 사건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경찰이 노보리토역으로 출동해요. 현장이 정말 난리가 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소방국에 연락을 해서 피해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소방국은 대규모 구급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이 대규모 구급 출동은 10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발동하는 명령이라고 해요. 그렇게 가와사키 곳곳에서 출동한 28대의 소방차와 16팀의 구급팀이 출동했고요. 피해자 구조에 나서기 시작했죠.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경찰이 수습을 하다가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해요. 경찰이 처음에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범행은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바로 도주한 걸로 보였죠. 그런데 목격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한 남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목격한 사람도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목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범인의 정체는 불과 50분 전 평범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던 이와사키 류이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드릴게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시작됐다고 해요. 이 노보리토역 인근에 패밀리마트가 있어요. 이 앞에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와사키가 갑자기 흉기 두 자루를 뽑아 들고 걸어가고 있었던 남성을 뒤에서 공격한 거죠. 수차례 공격했어요. 결국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와사키의 눈에 뭔가가 들어와요.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부모도 있었고 거기에 교감도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접근을 해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고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조용히 흉기만을 휘두릅니다. 조선이 하는 짓하고 똑같죠. 누구도 모르게 아닌 척 갑자기 공격하는 이런 모습.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공격을 당한 아이들이 아프다는 고함과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이와사키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는 소리를 지르며 도주하기 시작했고요. 이와사키는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그들의 뒤를 미친 듯이 쫓아가요. 약 50m 정도를 쫓아가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고요. 학부모와 학생들을 연달아 공격합니다. 아이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자, 근데 이렇게 짧은 순간 무자비한 공격을 쏟아냈던 이와사키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목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불과 1분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일각에서는 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래서 자해를 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공격하고 곧장 자해를 했다는 거죠. 도망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교감의 통솔 아래 노보리토역으로 몸을 피해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주변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로 들어가서 화를 피할 수 있었죠. 이 중에 되게 어린 아이가 이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지하철 개찰구까지 막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사건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결국에는 사망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19명이 긴급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 중에 2명이 사망합니다. 바로 처음에 공격을 당했던 39세 남성 오야마 사토시와 6학년 여학생인 쿠리바야시 하나코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서 순식간에 공격을 해버리니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오마야 씨는 아이를 배웅하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는 무사했고요. 이분이 외무성 직원이었대요. 일본의 몇 없는 미얀마어 통역 담당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7명, 여성 학부모 1명에 초등학생 16명이 중경상을 입어요. 아이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날이었거든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신의 목을 찌른 51세의 이와사키는 경찰이 발견할 당시에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과다출혈로 곧 사망을 했죠. 가방을 열어봐요. 그런데 이 안에는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2자루 이외에도 칼 2자루가 추가로 발견이 됐고요. 입고 있던 청바지 주머니에서는 약 10만 엔의 현금 다발까지 발견이 됩니다. 흉기를 왜 4자루나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현금 다발의 목적은 뭐였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수수께끼로 남게 됐죠. 아마도 조금 추정을 해보자면 본인이 그 상황에 가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흉기를 고르려고 했거나 아니면 흉기를 놓쳤을 때 여분으로 또 사용을 하려고 챙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범행 동기도 미궁이었습니다. 이놈이 처음부터 초등학생들만 노렸던 건 아닐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그리고 왜 집에서 4km나 떨어진 노보리토역까지 와서 범행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추측하는 정도로밖에 남지 않았어요. 경찰은 일단 이와사키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큰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특이한 건 그 흔한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가지고 있질 않았던 거예요. 다만 흉기가 든 상자 4개, 그리고 수십 년 전에 발행된 잡지 2권, 그리고 본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수첩이 전부였습니다. 달랑 이게 다예요. 칼, 수첩, 잡지 이게 답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이와사키를 히키코모리로 추정했어요. 일단 타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인 51세까지 그 사이에 찍은 사진이 거의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 언론에서 공개된 이와사키의 사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중학생 때 사진이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 기록도 살펴봤는데 정기적인 입금이 없었어요, 내역이. 그러니까 51세의 나이임에도 수입이 없는 무직자였던 거죠. 압수수색 내용, 금융기록 확인,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과 수사 내용을 종합한 경찰은 이와사키가 평소 정신질환 증세가 심했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결국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와사키가 어렸을 때부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대요. 초등학교 동창들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뭔가 사소한 거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난폭해졌다. 쓰레기통, 책걸상을 걷어차는 일이 되게 자주 있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난폭해지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되게 자주 때려서 트러블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다. 뭔가 유년 시절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폭력적인 성향이 어릴 때부터 보였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가정환경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와사키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는데 아무도 이제 이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결국 이제 큰아버지가 이 아이를 받아들여서 이와사키를 맡게 됐는데 이런 성장 과정에서 큰아버지의 자녀와 자신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사키는 현지 공립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었고요. 사촌은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립초등학교가 다름 아닌 이와사키가 저지른 이런 범행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바로 그 초등학교였던 거죠. 우연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릴 때 차별을 당했잖아요. 나는 공립초등학교에 오고 사촌은 사립초등학교에 가고. 그러니까 그 사립초등학교에 갔던 그 어린 초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연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일부 언론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큰아버지 일가에 대한 원한이 발현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렇게 뭐 큰아버지에게 원한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큰아버지를 직접 공격하는 게 본인에겐 더 쉬웠을 수 있거든요. 왜 무고한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을까요? 이와사키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업학교를 졸업했고요. 바로 취직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어떤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이와사키가 다시 큰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히키코모리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사촌들도 다 독립한 그 집에서 큰아버지 노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건 발생 2년 전이 됩니다. 사실 이때가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당시에 큰아버지 나이가 거의 8순이 넘은 고령이었대요. 건강도 악화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방문 요양이 필요해지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친척들이 가와사키시 복지센터에 방문 요양을 신청을 해줘요. 큰아버지를 대신해서. 자, 그러면 시 측에서는 호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와사키의 존재를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시 측에서. 당시 시 측에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집에 고립된 상태로 있는 이 이와사키가 파견된 방문 요양사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큰아버지에게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큰아버지 부부는 사실 본인들도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하지 못하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이후에 시측의 권유로 큰아버지가 쪽지를 통해 이와사키와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이와사키는 나는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히키코모리가 아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해요. 시측은 이와사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했지만 이 큰아버지와 친척들이 더 이상 집안 내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서 개입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이와사키가 치료 혹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이후에 이와사키 행적이 확인된 게 사건 발생 4개월 전이었어요. 이와사키가 이웃 여성하고 좀 싸웠던 거예요. 이 여성에 따르면 이른 아침부터 몇 번이나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문 앞에 이와사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성의 남편이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와사키가 당신 집에 정원 나뭇가지가 도로에 튀어나와서 내가 눈을 찔렸다. 막 따진 거예요. 그렇게 말다툼을 했는데 결국에는 가세요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범행 당일 아침 이 여성이 이와사키와 다시 마주치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찍 쓰레기를 내놓고 있었는데 이와사키가 지나가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대로 지나갔다는 거죠. 이상했어요. 평소에 인사를 자주 주고받던 이웃도 아니었고 또 전날 살짝 좀 언짢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걸까요? 어쨌든 그때 되게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얼마 뒤에 사건이 벌어진 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2일 수사본부는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했고요.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종료합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많아서 이 사건이 당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어요. 특히 그 비슷한 시기에 초등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었거든요. 충격과 불안이 더 커졌죠. 심지어 사건 다음 날에는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신림역 사건 때랑 너무나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을 그들도 고스란히 느낀 겁니다. 작성자는 경찰서와 초등학교 주변에서 경찰관과 아동, 주변 주민 10명 이상을 해치겠다. 이런 예고를 해요. 이 사람 바로 체포됐고요. 인근에 있는 그 15개의 초등학교와 번화가에 80여 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됩니다. 당시에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어요. 휴교, 수학여행 취소, 학교 차원에서 금지했던 학부모 등하교 허용, 경비원 추가 배치, 사복 착용 허용. 근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따로 있거든요.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때마다 묻지마 범죄는 계속해서 터졌었거든요. 2013년 일본 법무성이 무차별 살상 범죄자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판결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52명을 대상으로 공통점을 뽑아놓은 내용이에요. 주요 사항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범인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연령대는 일반 살인에 비해 낮다. 두 번째, 연령층이 낮은 사람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 혼자 거주한다. 세 번째, 범행 당시 애인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네 번째, 학교나 직장에 재적하고 있던 시점부터 친구 관계를 구축할 수 없었던 자가 많다. 다섯 번째, 취업 경험이 있어도 오래 지속되지 않고 무직이나 비정규 고용 등의 불안정한 취업 상황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섯 번째, 과거에 발생한 묻지마 사건을 모방한 사람은 적었다. 주목받을 의도로 범행을 한 사람도 적었다. 요약을 하면 사회적 고립과 생활고로 희망과 의욕을 잃은 절망적 상황에서 치우친 사고와 불만이 쌓여서 터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최근에 전해드렸던 신림동 칼부림 사건 그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사건의 양태가 되게 비슷해서 당시 일본 사회가 했던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함과 긴장이 계속된다면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묻지마 범죄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신림동, 서현역의 비극이 발생한 현 시점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진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